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어려운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지금 느끼시는 힘듦의 위로를 전합니다.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내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고객님의 사연을 바탕으로 하되 깊이 있는 감정선과 섬세한 디테일, 풍부한 대화가 담긴 장편 소설 형식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작성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폭력의 어둠과 그 후의 고통, 그리고 회복을 향한 길을 그려낼 것입니다. 전체 분량 25,000자에 맞추어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연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부분인 PHN1을 시작합니다. PHN1. 겨울의 초입이었다. 20살 생일이 겨우 2달 남아있던 그 해, 수아는 난생 처음으로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잠에서 깼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1년 반 동안 그중 1년 내내 폭력과 애정의 줄타기를 반복했던 그 사람, 지훈이 없었다. 며칠 전 그녀가 용기를 내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그 관계의 문을 닫아버린 후 처음 맞이하는 완벽한 고립이었다. 공허함은 늘 예상을 뛰어넘는 크기로 찾아왔다. 수아는 이불을 코밑까지 끌어올렸지만 침대에 남아있는 그의 희미한 채취마저도 그녀를 아프게 했다. 어쩌면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공허함. 365일 중 361을 하루 종일부터 다니던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의 그 절대적인 부재감일지도 몰랐다. 결국 이렇게 될 걸 알았는데. 수아는 텅 빈 천장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어째서 좋은 사람과 헤어졌을 때 느끼는 홀가분함이나 해방감이 아닌 온몸이 찢기는 듯한 통증만이 남은 걸까? 머리가 지끈거렸다. 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이라기보다는 그의 부재가 가져온 영혼의 두통이었다. 1. 폭력과 사랑의 경계. 수와 지훈의 만남은 고등학교 마지막 해의 늦봄, 우연히 들른 작은 동네 서점에서 시작되었다. 지훈은 늘 혼자였고 그 공허한 눈빛은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연민을 불러일으켰다.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 일찍부터 외로움과 싸워왔다는 그의 사연은 어린 시절부터 사랑에 목말라 있던 수아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았다. 너 혼자야. 지훈이 처음 건넨 말은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대화에서 수아는 그의 깊은 내면과 상처를 보았고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너 아니면 안 돼. 연인이 된 후 지훈은 수아에게 세상을 모두 줄 것처럼 굴었다. 매일 아침 그녀의 집 앞에 서서 기다렸고 학교가 끝난 후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다. 수아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감격하며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해. 너 없으면 나 죽어 라고 속삭였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절대적인 애정이었다.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수아는 그 애정 안에서 비로소 자신이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졌다. 폭력은 그렇게 완벽했던 관계의 균열을 내며 찾아왔다. 사귄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수아가 남자 동창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지훈이 갑자기 그녀를 복도 끝으로 거칠게 끌고 갔다. 너, 그 새끼랑 무슨 이야기했어? 그냥 수행평가 이야기했어. 진짜야. 거짓말하지 마. 너 내 말 무시해.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수아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지훈의 손이 그녀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짝 소리와 함께 고개가 돌아갔다. 통증보다 충격이 더 컸다. 수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훈은 잠시 후 자신의 행동에 경악한 듯 얼굴을 감싸 주더니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수아야.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질투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서 그래. 너 잃을까 봐 무서워서. 다신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피가 나는 뺨보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지훈의 모습이 수아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훈을 그렇게 괴롭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내가 남자애랑 말을 안 했어야 했는데. 내가 지훈이 사정을 알면서도 너무 쉽게 행동했어. 애정결핍으로 힘들어하는 지훈의 배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수아는 그 폭력을 사랑의 과도한 표현으로 그리고 자신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로 합리화했다. 그때 헤어졌어야 했다는 것을,
그녀는 나중에야 뼈저리게 후회했다. 이 반복되는 악몽. 첫 번째 폭력 이후 지호는 한동안 수아에게 헌신적이었다. 작은 상처 하나에도 호들갑을 떨며 약을 발라주었고 폭력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그녀의 뺨에 닿을 듯 말 듯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싸우지 않을 때의 지호는 정말 재미있고 다정하고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완벽한 남자친구였다. 그 행복감은 마약 같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작은 말다툼, 지훈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했을 때, 혹은 수아가 그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폭력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밀치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그녀를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다. 폭력의 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세졌다. 수아는 멍이 사라질 틈이 없었다. 한쪽 팔의 멍이 노랗게 변할 때쯤이면 다른 쪽 허벅지에 새로운 푸른 멍이 새겨져 있었다. 가장 심했던 것은 2달 전, 지훈이 휘두른 주먹에 수아가 바닥에 쓰러졌을 때였다. 그날은 아주 사소한 문제, 저녁 식사 메뉴 때문에 시작되었다. 지훈은 그녀가 짜장면이 아닌 짬뽕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버럭 화를 냈다.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너한테 짜장면 먹고 싶다고 했잖아. 내 말을 무시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냥 오늘은 짬뽕이 당겨서. 닥쳐. 순간 지훈의 오른 주먹이 수아의 관자놀이 쪽으로 날아왔다. 수아는 비틀거리며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방바닥에 누워 있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눈앞이 하얗게 번졌다. 수아, 수아. 정신을 잃을 것 같은 혼미함 속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공포가 가득 찬 절규였다. 그는 수아를 흔들었고 수아는 심한 구토와 함께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다. 결국 지훈은 겁에 질려 수아를 안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진단은 경미한 뇌진탕. 의사는 수아의 상태를 살피더니 지훈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지훈은 의사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신이 실수로 그랬다고 변명했다. 혹시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입니까? 의사의 직설적인 질문에 수아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니요. 그냥 장난치다가 제가 갑자기 넘어졌어요. 수아는 그를 감쌌다. 병실 침대에 누워 머리에 얼음 주머니를 대고 있는 동안에도 수아는 생각했다. 지훈이가 얼마나 후회할까? 얼마나 괴로울까?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퇴원 후 지훈은 한동안 그녀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밤새 그녀의 손을 잡고 잠들었고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다니. 차라리 나를 때려. 제발 일하며 자책했다. 수아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 아이는 스스로를 다스릴 줄 모르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일 뿐이라고. 폭력의 가해자가 아닌 상처의 피해자라고. 삶 도피와 외로움. 수아의 삶은 완벽하게 지훈에게 종속되었다. 폭력이 심해질수록 수아는 학교와 친구들로부터 멀어졌다. 혹시라도 멍을 들킬까, 지훈과 떨어져 있는 동안 다른 일이 생겨 그를 자극할까 두려웠다. 학교에 가도 두통과 공포심 때문에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성적은 곤두박질 쳤고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은 그녀를 더 힘들게 했다. 수아야, 너 요즘 왜 그래? 며칠 전에 보니까 얼굴에 멍 같은데. 괜찮아. 절친이었던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아는 애써 웃었다. 아, 넘어졌어. 괜찮아.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거짓말은 그녀의 입에서 너무나 쉽게 흘러나왔다. 학교를 마친 후에는 무조건 지훈과 만났다. 그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굴었다. 오늘 학교에서 누구 만났어? 담임이랑 무슨 이야기했어? 내 문자 답이 1분 늦었어. 수아는 그 질문들에 성실하게 대답하는 것이 폭력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 관계를 놓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행복한 시간 때문이었다. 지훈이 폭력을 휘두르지 않을 때 그들은 함께 웃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것을 먹었다. 지훈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수아는 너무 예뻐서 문제야. 내가 지켜줘야 해 라고 말했다. 그 순간의 애정은 너무나 달콤해서
수아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잊을 수 있었다. 그 애정은 수아에게 산소와 같았다. 폭력은 피할 수 없는 비극이었지만 그 후의 달콤함은 그녀의 애정 결핍을 채워주는 유일한 보상이었다. 나는 나 자신이 아프고 힘든 것보다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애정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 수아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때마다 괴로웠다. 사람들의 말대로 이것은 일종의 정신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지훈의 가학적인 사랑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수아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솔직히 말해봐. 내 부모님도 너한테 잘 안 해주셨잖아. 나도 그랬고. 우리 둘 다 상처받은 아이들이야.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거야. 나밖에 너를 이해 못해. 알지? 그의 말은 수아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고 그녀를 그 관계에 더욱 묶어놓았다. 우리는 같은 편이다. 우리는 특별하다는 지훈의 논리는 폭력을 견뎌낼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 4. 벼랑 끝의 결심. 하지만 폭력의 강도는 결국 그녀가 버텨낼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 가장 최근 헤어지기 며칠 전의 일이었다. 사소한 오해로 시작된 싸움에서 지훈은 수아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나를 떠나려고 생각하는 거지? 말해. 내 눈빛이 흔들리는 거 다 알아. 숨이 막혔다. 수아는 필사적으로 그의 팔을 떼어내려 했지만 지훈의 힘은 너무 강했다. 눈앞이 다시 어두워졌다. 이번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온몸을 감쌌다. 지훈. 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을 때 지훈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는 듯 손을 놓았다. 수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기침을 하며 숨을 몰아쉬었다. 지훈은 그 옆에서 벽을 주먹으로 치며 괴로워했다.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수아. 수아는 멍하니 벽을 치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나를 소유하고 파괴하고 있을 뿐이다. 고등학생인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위험한 관계라는 것을 죽음의 공포 앞에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더 이상 다음엔 안 그러겠지. 내가 참고 그를 바꿀 수 있을 거야라는 자기 위로가 통하지 않았다. 수아는 온몸의 기운을 끌어모아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지훈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빛이 돌변했다. 그의 눈에는 다시 광기가 서렸다. 뭐라고? 너 지금 그딴 소리 짓거리는 거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제발, 이제 그만하자. 나 너무 힘들어. 살고 싶어. 수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훈의 집착과 협박은 극에 달했다. 결국 수아는 학교에 가는 대신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수아였지만 그녀의 멍든 몸과 뇌진탕 진단 기록을 본 부모님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얼굴은 굳어졌고 어머니는 수아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 왜 이제야 말했니? 우리 딸. 수아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지훈과 연락을 완전히 끊었고 며칠 전 그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잘라냈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지훈의 협박과 혹시 모를 보복이 두려웠던 그녀는 일단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5. 고립과 회피. 그리고 지금 수아는 침대에 누워있다. 창밖은 차갑고 낯설다. 지훈이 없는 세상은 예상대로 공허하고 고통스럽다. 몸에 남아있던 멍은 희미해져 가지만 마음의 멍은 더욱 짙어졌다. 보고 싶다. 그녀는 나쁜 사람을 잃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미칠 듯이 외롭고 힘든지 이해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지훈의 다정했던 순간들, 그녀를 귀여워해주고 사랑해주던 모습들만 재생되었다. 폭력은 필터링되어 사라지고 행복했던 찰나의 순간들만 남았다. 그냥 처음 그 애가 나를 때렸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잘못했던 그 행동을 안 했더라면 지금도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 위험하고 자기 파괴적인 생각은 그녀를 고통 속으로 더욱 깊숙이 밀어 넣었다.
수아는 삶을 도피하고 싶었다.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고통스러웠기에 하루 종일 잠만 잤다. 두통은 끊이지 않았고 몽롱함만이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학교에 갈 엄두는 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혼자 있는 순간 그녀는 뭘 해도 눈물이 났다. 밥을 먹다가도 울었고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도 울었다. 어제는 길을 걷다가 문득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멈춰서서 한참을 울었다. 수아의 독백, 내가 잘못한 거 맞지? 내가 그 친구를 더 이해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덜 예민하게 굴었으면 안 맞았을 텐데. 왜 나는 나 자신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싶어 하는 걸까? 사람들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대. 나도 알아. 하지만 그 애정이 없으면 나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 나 너무 힘들어요. 정말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문득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쟁반에 따뜻한 죽을 담아 들고 들어오셨다. 수아야, 우리 딸. 아직 안 잤니? 어머니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수아는 눈물을 애써 닦아내고 고개를 돌렸다. 배 안 고파요, 엄마. 어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수아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셨다. 너, 요즘 너무 잠만 자. 이러다 몸 상해. 조금이라도 먹자. 엄마가 좋아하는 전복죽 끓였는데. 수아는 어머니의 손길에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엄마, 나 너무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알아, 엄마가 알아.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엄마랑 아빠가 내 옆에 있어. 그 나쁜 일은 이제 끝났어. 아무도 우리 수아 못 건드려. 어머니는 수아를 단단히 안아주셨다. 따뜻하고 익숙한 체온이었다. 하지만 수아는 그 품 속에서도 여전히 공허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고통은 단순히 헤어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자존감, 그녀의 사랑에 대한 갈망, 그녀의 상처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수아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너 혹시 상담이라도 받아볼 생각 없니? 엄마 달리야 힘든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러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건 어떨까? 상담. 수아는 그 단어에 잠시 움츠러들었다. 자신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같아서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엄마, 정말 저 치료받아야 하는 건가요? 수아는 나지막이 물었다. 치료가 아니라 내 마음을 위로하고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자. 너는 잘못 없어.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안아줘야 할 때야. 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힘든 회복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어머니의 권유로 시작된 심리 상담은 수아에게 낯설고 두려운 경험이었다. 그녀가 방문한 곳은 새싹심리치료센터라는 조용하고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다. 상담실은 예상했던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부드러운 색감의 가구와 차분한 음악이 흐르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수아를 담당하게 된 상담사는 30 중반쯤의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다. 이름은 윤지아. 지아 상담사는 수아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다. 수아 씨, 만나서 반가워요. 여기 오기까지 많이 망설였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 공간은 수아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안전한 곳이에요.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그저 수아 씨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예요. 수아는 목구멍이 막힌 듯 쉽게 입을 열 수 없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겪은 폭력과 고통, 그리고 그 폭력적인 가해자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애착을 낯선 사람에게 말해야 한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눈빛을 피하며 손톱을 만지작거렸다. 저는 그냥 잠만 자고 싶어요. 깨어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수아의 첫마디였다. 지하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잠이 수아 씨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군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싶어요. 그녀의 공감 어린 말에 수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힘들었음이라는 단어로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저는 그 애랑 헤어졌어요. 며칠 전에요. 네, 힘든 결정을 하셨네요. 수아 씨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린 아주 용감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도 안 홀가분해요. 저는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란 걸 알아요. 저를 때리고 뇌진탕으로 병원까지 가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사람 없이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나요. 수아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서럽고 복잡했다. 지하 상담사는 그녀에게 티슈를 건네고 잠시 기다려 주었다. 수아 씨가 힘든 건 당연해요. 이별의 고통은 물론이고 수아 씨는 1년 반 동안 세상에서 가장 큰 애정과 가장 잔인한 폭력을 동시에 경험했어요. 이건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어요. 마치 끊임없이 흔들리는 시계추 같았죠. 아주 행복한 순간과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이 번갈아 오면서 수아 씨의 뇌는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저보고 정신병이래요.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폭력적인 애정이라도 붙잡는 거라고요. 맞죠? 수아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담겨 있었다. 지하 상담사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아니요, 수아 씨. 그건 수아 씨의 잘못이 아니에요. 물론 이 관계에 수아 씨의 낮은 자존감과 애정 결핍이 작용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폭력을 당하는 것은 정신병이 아니에요. 그것은 피해예요. 폭력적인 관계의 가해자들은 교묘하게 피해자의 심리를 조종해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관계를 놓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데이트 폭력의 특징이에요. 수아 씨는 잘못된 관계에 중독되었던 것뿐이에요.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수아에게 작은 충격을 주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들어보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애는 저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싸우지 않을 때는 저를 귀여워해주고 아껴주고 제가 세상의 전부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해준 것들을 생각하면 제가 이 관계를 끝낸 게 너무 이기적인가 싶어요. 수아 씨, 싸우지 않을 때의 모습은 그 사람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공포와 고통을 동반하지 않아요. 만약 수아 씨가 실수했을 때 누군가 뺨을 때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예요. 그 사람은 수아 씨를 사랑한 게 아니라 수아 씨를 소유하고 통제하려 했던 거예요. 진짜 수아 씨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수아 씨의 모습만 사랑한 겁니다. 지하 상담사는 수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순간 수아는 억눌렸던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꼈다. 50분의 상담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상담실을 나서자 수아는 이전보다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적어도 그녀의 고통이 정신병이 아닌 피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다. 상담을 시작했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했다. 수아는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외로움과 공허함은 끊임없이 그녀를 잠식했다. 어느 날 오후 수아는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살산 겨울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실내에만 있던 탓인지 바깥 공기가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무심코 휴대폰 갤러리를 열었다. 거기에는 지훈과의 사진이 수백 장 남아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 커플티를 입고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서로 마주보며 장난치는 모습.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멈추고 사진들을 확대해 보았다. 사진 속의 그녀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폭력의 흔적은 사진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수아의 내적 갈등. 이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는데. 내가 그때 싸우지 않으려고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이 행복이 계속되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그 사람을 자극했던 걸까? 그녀는 다시 스스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상담에서 들었던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커플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의 목도리를 다시 메어주었고 여자친구는 고맙다며 활짝 웃었다. 너무나 평범하고 따뜻한 애정의 모습이었다. 순간 수아는 머릿속에 지훈과의 마지막 폭력적인 순간이 필름처럼 재생되는 것을 느꼈다. 목이 졸려 숨이 막히던 고통, 관자놀이에 주먹이 꽂히던 충격, 그리고 그녀가 뇌진탕으로 바닥에 쓰러졌을 때의 차가운 바닥의 감촉.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휴대폰을 꽉 쥐었다. 아니, 저건 평범한 사랑이야. 지훈이와의 관계는 저런 게 아니었어. 나는 폭력 속에서 행복을 구걸하고 있었을 뿐이야. 하지만 이 깨달음과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그 애정의 구걸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공원 한복판에서 그녀는 주저앉아 통곡했다. 폭력의 기억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그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욱 두려웠다.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벤치 옆을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학생, 괜찮니? 어디 아파? 수아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그녀의 옆에 잠시 앉아 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따뜻한 체온을 전해주었다. 그 작은 위로에 수아는 다시 한번 무너졌다. 너무 힘들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래, 힘들 수 있지. 하지만 이 힘든 터널도 언젠가는 끝이 난단다. 젊은 아가씨가 뭘 그리 힘들어할까 싶겠지만 마음이 아픈 건 나이와 상관없는 법이지. 천천히 가도 돼. 급할 거 없어. 아주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고는 잠시 후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수아는 그 따뜻한 손의 감촉과 급할 거 없다는 말의 위로를 가슴 깊이 새겼다. 그날 저녁 수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는 수아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수아야, 밖에 나갔다 와서 더 힘들지?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엄마,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요. 수아는 그동안 어머니에게 숨겨왔던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기로 결심했다. 폭력의 사실을 고백했지만 그녀가 왜 그 관계를 1년이나 끌어왔는지에 대한 속마음은 차마 말하지 못했었다. 사실은 제가 그 애랑 못 헤어진 이유가 그 애가 저를 사랑해줬을 때가 너무 좋아서였어요. 평소에는 저를 너무 아껴주고 귀여워해주고 제가 싸움의 빌미만 안 제공하면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수아는 말을 멈췄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 그리고 그 애가 가정환경이 안 좋았어요. 부모님께 맞고 자랐대요. 사랑을 별로 못 받았다고. 그래서 저에게 집착하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제가 조금 참고 노력하면 그 애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애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 거라고요. 어머니는 조용히 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수아가 말을 마치자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아야, 엄마가 미안하다.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사과에 수아는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너의 아빠랑 엄마가 너 어렸을 때 많이 바빴잖아. 우리 둘 다 맞벌이 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내가 외롭다는 걸 제대로 못 봤어. 내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 내가 왜 그 폭력적인 관계에 묶여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내가 그 애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다는 마음, 그건 내가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이었던 거야.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나 아빠가 너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부족함을 엉뚱한 곳에서 채우려 했던 것 같아. 그 애는 너에게 애정을 주는 척하면서 내가 가진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던 거고, 엄마가 너의 약점을 키운 것 같아. 미안하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수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고백 앞에서 그녀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수아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이제부터라도
엄마랑 아빠가 내 옆에서 너를 다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 애가 너에게 주었던 조건부적인 애정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법을 말이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엄마랑 아빠의 행복이야. 그날 밤, 수아는 어머니의 옆에 누워 잠이 들었다. 태어난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것 같은 안정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두통에 시달리고 외로웠지만 적어도 이제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지지하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수아는 상담사의 권유와 어머니의 격려 덕분에 학교에 가기로 결심했다. 오랜만에 교복을 입고 현관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깨달았다. 학교 교실 문을 열자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수아가 자리를 비운 동안 부모님은 선생님에게 수아의 건강 문제로 인한 휴식임을 설명했지만 폭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수아의 절친이었던 민지가 그녀에게 달려왔다. 민지는 수아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수아야, 너 괜찮아?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잖아. 수아는 민지의 따뜻한 포옹에 마음이 찡했다. 미안해, 민지야. 많이 아팠어. 괜찮아.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 너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알지? 민지의 순수한 걱정은 수아를 더욱 괴롭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진실을 친구에게 숨겨왔는지 깨달았다. 점심시간 수아는 민지와 함께 급식을 먹으면서 최대한 평범한 이야기를 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대화 도중 문득 수아는 자신이 예전에 지훈과 함께 늘 앉았던 구석 자리로 시선이 가는 것을 느꼈다. 그 자리에는 다른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수아의 눈에는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지훈의 환영이 보이는 것 같았다.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급식실의 소음이 멀어지고 그녀는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대화. 민지, 수아야, 너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얘. 수아 숨을 헐떡이며 아니야. 갑자기 머리가 좀 어지러워서. 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급식실을 뛰쳐나왔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빈복도 끝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에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다. 진정해. 지훈이는 여기에 없어. 너는 안전해. 그녀는 상담사에게 배웠던 호흡법을 따라 천천히 숨을 쉬려고 노력했다. 하나, 둘, 셋. 숨을 들이마시고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몇 번의 심호흡 끝에 그녀의 떨림은 조금씩 진정되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폭력과 공포를 기억하고 있으며 과거의 사소한 단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 PTSD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학교에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수아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하골길, 학교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길에서 그녀는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다. 지훈이었다. 그는 학교 앞에서 수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아의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어떻게 알고 왔지? 전화번호도 다 바꿨는데. 지훈은 수아를 발견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만난 연인을 향한 기쁨과 간절함이 가득했다. 그의 모습은 예전에 다정했던 지훈, 폭력을 휘두르기 직전의 그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모습 그대로였다. 대화. 지훈, 수아야. 보고 싶었어. 나 너 학교 가는 거 알고 매일 여기서 기다렸어. 왜 연락이 안 돼? 나 죽는 줄 알았잖아. 수아는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백 개의 목소리로 시끄러웠다. 도망쳐. 경찰에 신고해. 아니, 그가 나를 사랑하잖아. 다시 돌아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지호는 수아의 앞에 서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했다. 그 순간 수아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대화. 수아 떨리는 목소리로 오지 마. 나한테 손대지 마. 지훈, 수아, 왜 그래? 나야. 내 남자친구.
너 나한테 화났어? 미안해.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제발 나한테 돌아와 줘. 너 없이 나는 숨을 못 쉬겠어. 나 너한테 무슨 짓이든 다 할게. 다시는 절대 안 때릴게. 그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다. 예전에 폭력을 쓰고 난 후 그녀에게 용서를 빌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수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연민을 자극했다. 내가 돌아가면 정말로 그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때 수아의 귓가에 지하 상담사의 목소리가 울리는 듯했다. 수아 씨, 기억하세요. 폭력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통제예요. 그 사람이 눈물로 사과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 수아 씨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수아 씨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통제 아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수아는 온 힘을 다해 떨리는 몸을 굳게 세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애처로운 가면 뒤에 숨겨진 공포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대화. 수아 단호하게 지훈아. 우리 끝났어.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너는 나를 아프게 했고, 협박했고, 통제했어.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너는 변하지 않아. 지훈의 얼굴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대화. 지훈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너 지금 감히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야? 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너 후회하게 만들 거야. 수아는 공포에 질렸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단호하게 말했다. 대화. 수아, 내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다가오면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 이제 너 무섭지 않아.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그녀의 단호함과 휴대폰에 대한 위협에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수아를 노려보더니 이를 갈며 뒤돌아섰다. 내가 후회하게 될 거야. 두고 봐. 그의 위협적인 마지막 말은 수아의 귓가에 섬뜩하게 남았다. 지훈이 완전히 사라진 후 수아는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자신을 지켜냈다. 폭력적인 그림자를 향해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단호하게 경계를 그었다. 그것은 1년 반 만에 스스로를 위한 가장 용감한 행동이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지훈이 만났어. 학교 앞에서. 내가 헤어지자고 단호하게 말했어. 이제 정말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함께 작지만 분명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는 전화를 통해 수아를 진심으로 칭찬해 주셨다. 우리 수아,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지금 당장 너 데리러 갈게. 너는 이제 가장 힘든 산을 넘었어. 수아는 벤치에 앉아 어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비로소 자신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뎠음을 깨달았다. 두통은 여전했고 외로움은 그녀를 맴돌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희망이라는 작은 불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요청하신 대로 PHN3의 내용을 유지하되 내부 소제목의 번호 11, 12, 13 등을 제거하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PHN3. 수아가 지훈을 단호하게 뿌리친 날 밤, 집은 팽팽한 긴장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분위기였다.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아는 지훈이 더 이상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 같다고 부모님을 안심시켰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그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어낸 용기가 스스로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지훈과의 결정적인 결별 이후에도 수아의 일상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학교에 꾸준히 나가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온전한 고등학생 수아로 돌아가지 못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수아는 자신이 폭력 피해자라는 낙인을 온몸에 새긴 듯한 기분을 느꼈다. 친구들이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할 때 그녀는 자신이 이 세상의 어둡고 끔찍한 비밀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절친인 민지는 수아를 살뜰하게 챙겼다. 민지는 수아가 밥을 잘 먹는지,
쉬는 시간에는 어디 가지 않는지 늘 확인했다. 대화. 민지, 수아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말랐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이야. 좀 먹어. 수아, 고마워. 민지야. 민지, 너 근데 요즘도 머리 아파? 병원에는 잘 다니고 있는 거지? 수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지에게 지훈과의 관계, 폭력, 그리고 그와의 재회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들을 이야기하면 민지마저 자신을 혐오하거나 무서워할 것 같았다. 어느 날 학교 복도를 걷던 수아는 무심코 지나가던 한 남학생과 어깨를 부딪혔다. 남학생은 재빨리 미안 하고 지나갔다.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접촉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아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그 남학생의 모습에서 지훈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의 몸은 남자의 손길이나 접근을 폭력의 전조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수아는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피하기 시작했다. 교실 구석에 앉아 있었고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이나 아무도 없는 계단 구석에 숨어 시간을 보냈다. 수아는 매주 지하 상담사를 만나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쏟아냈다. 상담은 그녀에게 유일하게 안전한 해방구였다. 상담 대화. 수아, 상담사님, 저는 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애가 저에게 해줬던 것들이 너무 소중해서 제가 그 폭력을 무시하고 계속 옆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 애는 저를 사랑했지만 표현 방식이 서툴렀던 것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하 상담사 수아 씨, 폭력은 사랑의 서툰 표현이 아니에요. 그건 권력과 통제의 문제예요. 그리고 수아 씨가 느끼는 소중함은 폭력적인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외상성 애착, 트로매틱 반딩 또는 스톡홀름 증후군과 유사해요. 수아, 외상성 애착이요. 지하 상담사, 네. 가해자가 폭력을 가한 뒤 잠시 동안 애정과 친절을 베풀면 피해자는 그 짧은 애정의 순간에 집착하게 돼요. 폭력의 공포와 애정의 달콤함이 교차되면서 수아 씨의 뇌는 그 사람을 생존의 필수적인 존재로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마치 중독처럼요. 수아, 중독. 맞아요. 제가 그 애의 애정에 중독된 것 같아요. 너무 공허해요. 그 공허함을 뭘로 채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하 상담사, 그 공허함은 수아 씨가 스스로 채워야 해요. 그동안 수아 씨는 타인 지훈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했어요. 이제부터는 그 에너지를 별표 쌓인 수아 자신 별표 쌓인에게 쏟아부어야 해요. 수아 씨가 정말 좋아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다시 찾아보세요.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첫걸음이에요. 지하 상담사는 수아에게 구체적인 과제를 내주었다. 오늘 하루 동안 수아 씨가 자신을 위해 했던 일 3가지 적어오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그 맛에만 집중하기.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기. 이런 작은 과제들은 수아에게는 산처럼 높게 느껴졌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칭찬 한마디를 건네는 것조차 어색하고 눈물 나는 일이었다. 수아의 회복을 돕기 위해 부모님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아버지는 이전에는 무뚝뚝하고 일에만 몰두하던 분이었는데 수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애쓰셨다. 어느 주말 오후 아버지가 수아에게 말했다. 대화. 아버지, 수아야. 아빠랑 같이 낚시터에 가지 않을래? 너 어릴 때 아빠 따라다니는 거 좋아했잖아. 수아는 내키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어색한 노력에 보답하고 싶어 따라 나섰다. 낚시터는 조용했고 차가운 강바람이 불었다. 수아는 낚싯대를 들이우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수아는 문득 아버지가 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지 생각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늘 엄격하고 무서운 존재였기에 애정 표현에 서툴렀던 아버지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었다. 대화. 수아, 아빠, 아빠한테 맞고 자란 것 때문에 저한테 애정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훈이한테 집착했던 거고요. 수아의 솔직한 고백에 아버지는 낚싯대를 내려놓고 수아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 속에는 회한이 담겨 있었다. 대화. 아버지, 수아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 어릴 때 많이 혼내고 때린 건 사실이야. 아빠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고 그게 너를 바르게 키우는 길이라고 착각했어. 지금 생각하면 아빠도 너한테 폭력을 썼던 거다. 내 몸에 멍을 만들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내 마음에 상처를 줬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아는 아버지가 자신의 어린 시절 폭력을 인정할 줄은 몰랐기에 충격을 받았다. 대화. 아버지, 그때 아빠가 너한테 사랑을 충분히 표현했더라면 내가 지훈이 같은 나쁜 애한테서 사랑을 찾으려 하지 않았을 텐데. 모든 게 아빠의 잘못이다. 아빠는 내가 그 애한테 맞고 병원까지 갔다는 사실을 알고 숨 쉴 수가 없었어. 아빠가 너에게 준 폭력이 결국 너를 더 큰 폭력으로 몰아넣은 것 같아서. 아버지는 수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지훈과는 완전히 다른 조심스럽고 따뜻한 손길이었다. 대화. 아버지, 이제부터 아빠는 너를 단지 훈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거야. 아빠의 자랑스러운 딸, 수아로만 볼 거야. 아빠가 너한테 제대로 사과할게. 정말 미안하다, 수아야. 그리고 너는 세상 어떤 폭력도 당할 이유가 없어. 아빠가 널 지켜줄게. 수아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준 상처가 지훈에게 끌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였음을 깨달았지만 그 상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깊은 위로를 받았다. 그들의 관계는 비로소 치유의 첫 단계를 밟기 시작했다.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수아는 지하 상담사와 자신의 과거를 재정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상담 대화. 지하 상담사, 수아 씨의 낮은 자존감은 가정 환경에서 비롯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아 씨는 그 피해의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아 씨가 지훈이를 만난 건 사랑이 아니라 결핍을 채우려는 생존 본능이었어요. 수아, 생존 본능이요? 지하 상담사, 네. 지훈이는 수아 씨에게 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며 수아 씨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애정 결핍이 있던 수아 씨는 그 필요로 함이 곧 사랑이라고 착각했죠. 그 관계에서 수아 씨는 피해자인 동시에 지훈이를 구원해야 하는 구원자 역할을 수행해야 했어요. 이 역할이 수아 씨의 자존감을 일시적으로 높여주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폭력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놓지 못했던 거예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그녀는 지훈의 상처를 이해했고 자신이 참고 노력하면 그를 바꿀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그를 구원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을 구원받고 싶었던 것이다. 상담 대화. 지하 상담사. 이제 수아 씨는 구원자 역할을 내려놓아야 해요. 지훈 씨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성인이에요. 그리고 수아 씨는 누군가를 구원할 필요 없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하 상담사는 수아에게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 연습을 시작하라고 권했다. 그것은 자신에게 친절하고 이해심을 가지는 연습이었다. 수아는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반복되었다. 나는 폭력을 당했지만 약하지 않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겠다. 나의 감정은 중요하며 나의 고통은 진짜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던 문장들이었지만 매일 반복해서 쓰다 보니 조금씩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자신을 향한 폭력적인 관계는 끊었지만 수아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민지와의 관계가 그랬다. 민지는 여전히 수아에게 다정했지만 수아는 민지에게 솔직해지는 것을 주저했다. 어느 날 방과 후 민지가 수아에게 같이 학원에 가자고 제안했다. 대화. 민지, 수아야, 우리 같이 영어 학원 등록할까? 너 요즘 공부도 다시 시작해야 하잖아. 수아, 나는 아직 학원 다닐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할래. 민지, 그래? 너 혼자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 괜찮아? 혹시 내가 불편해? 민지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수아는 마음이 아팠다. 대화. 수아, 아니, 민지야.
내가 불편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아직 혼자 있는 게 익숙해. 그리고 요즘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좀 불안해서. 수아는 얼버무렸다. 그녀는 민지에게 나는 남자를 무서워하게 되었고 심지어 내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과의 관계에서 학습된 별표 쌓인 애정이 곧 폭력으로 변할 수 있다. 별표 쌓이는 공포 때문에 민지의 순수한 친절마저도 의심하게 되었다. 상담실에서 수아는 이 문제를 털어놓았다. 상담 대화. 수아, 상담사님, 저는 민지에게 고맙지만 민지가 저에게 뭘 해줄 때마다 불안해요. 민지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나중에 민지에게 실수를 하면 민지가 나를 비난하거나 화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상적인 애정 관계를 맺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지하 상담사 수아 씨의 반응은 정상적인 외상 반응이에요. 폭력적인 관계는 수아 씨에게 세상은 안전하지 않고 애정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잘못된 신념을 심어주었어요. 민지 씨의 순수한 친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아 씨에게는 가장 큰 도전이에요. 지하 상담사는 수아에게 민지에게 솔직해지는 연습을 하라고 권했다.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녀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서 건강한 관계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했다. 그날 저녁 수아는 용기를 내어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아의 문자, 민지야. 오늘 학원 같이 가자는 제안 고마웠어. 사실은 내가 아직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그래. 너한테 고마운 마음이 크지만 지금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좀 버거워. 나한테 시간을 좀 줄래? 그리고 내가 나를 걱정해주는 건 나한테 정말 큰 힘이 돼. 고마워. 잠시 후 민지에게 답장이 왔다. 민지의 답장 당연하지. 수아야. 너 힘들면 혼자 있어도 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 나는 항상 내 옆에 있을게.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의 친구야. 기다릴게. 언제든 괜찮아지면 나한테 말만 해. 민지의 답장은 너무나 따뜻하고 조건이 없어서 수아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주변에는 지훈처럼 별표 쌓인 조건부적인 애정 별표 쌓인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별표 쌓인 무조건적인 지지 별표 쌓인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회복은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천천히 이루어질 것이었다. 수는 폭력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었다. 상담, 가족과의 치유, 그리고 민지의 조건 없는 지지 덕분에 그녀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와 싸우는 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지훈을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 그는 더 이상 학교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다. 수아는 안도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자꾸만 깨어났다. 잠이 들 때마다 어둠 속에서 지훈이 목을 조르던 순간에 공포가 되살아났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남학생들과의 접촉을 피했다. 특히 목소리가 크거나 갑자기 움직이는 남학생이 있으면 심장이 쿵쾅거렸다. 사소한 소음에도 몸이 움츠러들었다. 어느 날 체육 시간이었다. 수아는 억지로 피구 경기에 참여했지만 공을 던지는 남학생들의 우렁찬 함성과 공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녀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공이 자신에게 날아올 때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고 몸을 웅크렸다. 대화. 체육 선생님, 수아, 왜 자꾸 피해? 공 피하지 말고 받아야지. 수아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몸이 떨렸다. 결국 민지는 수아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대화. 민지, 수아야, 괜찮아? 너 오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혹시 몸이 안 좋으면 양호실 갈까? 수아는 민지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약점을 들킨 것 같아 창피했다. 대화. 수아, 아니,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그래. 수아는 그 후 체육 시간 내내 벤치에 앉아 경기를 지켜봐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해졌는지, 평범한 일상조차 누릴 수 없게 되었는지 깨달으며 다시 한번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지하 상담사는 수아에게 일상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찾도록 조언했다.
특히 수아 자신이 통제할 수 있고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을 찾아보라고 했다. 수아는 문득 중학교 때 좋아했던 사진이 생각났다. 그녀는 구형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다. 어릴 때는 주로 친구들의 모습을 찍었지만 지금은 그럴 용기가 없었다. 대신 수아는 혼자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변의 풍경이나 사물을 찍기 시작했다. 햇살 아래 피어난 작은 들꽃, 차가운 벽돌에 드리워진 나뭇가지의 그림자, 빗방울이 고인 웅덩이. 그녀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별표 쌓인 나의 시선, 별표 쌓인에 집중할 수 있었다. 지훈과 함께 있을 때는 늘 그의 감정과 기분에 맞춰 세상을 보아야 했지만 카메라를 들고 있을 때만큼은 온전히 수아 자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했다. 어느 날 수아는 집 근처 산책로에서 아름다운 석양을 발견했다. 붉은빛과 보라빛이 뒤섞인 하늘은 너무나도 장엄했다. 수아는 무심코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찍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았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느꼈다. 아름답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내가 내 눈으로 발견했고 내 손으로 기록했다. 그 순간 지훈이 그녀에게 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했던 말이나 내가 나를 완벽하게 해줘야 해 라는 요구에서 벗어나 자신이 홀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의 의미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수아는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몇 장을 지하 상담사에게 보여주었다. 상담 대화. 수아, 이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동안 제가 지훈과 함께했던 시간이 마치 길고 나쁜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지하 상담사. 정말 멋진 사진이네요. 수아 씨. 특히 이 웅덩이에 비친 구름 사진이 인상적이에요. 이건 수아 씨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표면은 불안정하고 흔들리지만 그 안에는 깊고 넓은 하늘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수아 씨의 내면에는 여전히 아름다움과 평화가 존재해요. 사진은 수아 씨가 세상과 소통하는 아주 건강한 방식이에요.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세요. 수아는 상담사의 칭찬에 어색하게 웃었지만 마음속 깊이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지훈의 여자친구가 아닌 별표 쌓인 세상을 기록하는 수아 별표 쌓인 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회복 과정에서 수아는 폭력을 겪은 후에도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외상 후 성장, 포스트 트로매틱 그로스, PTG이라는 개념을 배웠다. 그녀의 경험은 단순히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강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수아의 외상 후 성장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서서히 나타났다. 관계의 변화. 수아는 민지에게 완전히 솔직해지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 더 많이 표현하기 시작했다. 대화. 수아, 민지야. 오늘은 내가 좀 많이 지쳐서 우리 같이 걷지 말고 그냥 조용히 버스 타고 갈래. 민지, 응, 수아야. 내가 편한 대로 하자. 민지는 수아의 변화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다. 수아는 건강한 관계란 요구를 표현하고 상대의 존중을 받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지훈과의 관계에서는 요구는 곧 싸움이었고 폭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요구 표현은 수아에게 엄청난 성장이었다. 자기 인식의 심화. 수아는 자신이 왜 그토록 애정에 집착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아버지와의 화해 과정은 이 인식에 큰 도움이 되었다. 수아의 일기. 나는 더 이상 완벽한 사랑을 갈망하지 않는다. 완벽한 사랑이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안전한 관계다. 그리고 그 안전함을 먼저 나 자신이 나에게 제공해야 한다. 삶의 우선순위 재조정. 수아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대학 입시에 대한 의욕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과 관련된 학과나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회과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수아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그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지훈의 그림자와 다시 마주쳤다. 민지가 수아에게 조심스럽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지훈이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있었다. 지훈은 수아와의 관계가 정리된 후 우울하고 자조적인 내용의 글들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었다. 가장 최근 게시물은 그의 손목 사진이었는데 옅은 상처가 보였다. 그리고 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지훈의 게시물, 나를 살려줄 유일한 존재가 떠났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녀는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하겠지만 나를 이렇게 만든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지훈은 수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수아가 헤어진 후 그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수아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 스스로를 해치는 모습을 보며 수아는 다시 한번 죄책감에 휩싸였다. 수아의 내적 독대. 저러다가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그를 버려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민지는 수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대화. 민지, 수아야. 너 혹시 이 글 보고 흔들리는 거 아니지? 저건 그 사람이 너를 조종하려고 올린 거야. 너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질 필요는 없어. 민지의 단호한 말은 수아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지훈이 했던 모든 폭력과 이제 스스로를 해치려는 모습마저도 수아를 다시 그의 통제권 아래 두려는 수단이라는 것을. 수아는 그날 저녁 상담실로 달려갔다. 상담 대화. 수아, 상담사님.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그 사람이 저한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저러는 걸 알면서도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죠? 제가 정말 그 사람을 망친 걸까요? 지하 상담사 수아 씨. 절대 아니에요. 지훈 씨가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행동은 수아 씨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건 전형적인 정서적 학대와 조종이에요. 수아 씨가 그에게 가장 큰 애착을 느꼈던 이유는 그가 늘 너 없인 살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는 그 애착을 이용해 수아 씨를 다시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지하 상담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상담 대화. 지하 상담사. 수아 씨의 역할은 이제 끝났어요. 수아 씨는 그 사람의 심리 상담사도 보호자도 아니에요. 만약 지훈 씨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수아 씨가 아닌 지훈 씨의 가족이나 전문 기관이 개입해야 해요. 수아 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수아 씨의 안전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뿐이에요. 지하 상담사는 수아에게 지훈의 SNS를 차단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접근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유했다. 정보는 곧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수아 씨의 회복을 위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수아는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계정을 차단했다. 화면에서 그의 우울한 사진과 글이 사라지자 그녀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것이다. 지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수아는 자신의 방을 새롭게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의 방은 지훈과 함께 추억을 만들던 공간이었고 폭력적인 싸움이 벌어졌던 장소이기도 했다. 이 방은 그녀에게 공포와 외로움의 상징이었다. 수아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방의 가구를 재배치하고 벽지를 새로 칠했다. 그녀는 화사한 민트색을 골랐다. 그녀가 새로 발견한 취미인 사진을 전시할 수 있도록 벽에 작은 선반을 달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화분이었다. 그녀는 꽃집에서 작은 선인장을 사와 자신의 이름으로 명명했다. 수아의 독백. 너는 나야. 비록 가시가 있지만 혼자서도 꿋꿋하게 잘 자라야 할. 나도 너처럼 될 거야. 방을 완성한 날, 수아는 방 한가운데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지훈과의 추억이 깃든 방이 아니라 별표 쌓인 오직 수아 자신만을 위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 별표 쌓인이었다. 수아는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보았다.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그녀가 직접 찍은 평화로운 사진들, 그리고 민트색 벽지. 그녀는 비로소 이 공간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두통은 여전히 가끔 찾아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하루 종일 잠만 자려 하지 않았다. 대신 책상에 앉아 사진을 정리하거나 상담에서 배운 자기 연민 일기를 썼다. 그녀는 이제 폭력 피해자가 아닌
별표 사인 치유의 길을 걷는 용감한 생존자 별표 사인이었다. 요청하신 대로 PHN5의 내용을 유지하되 내부 소제목의 번호 21, 22, 23, 24, 25를 제거하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PHN5 계절이 바뀌었다.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고 싱그러운 봄이 찾아왔다. 수아의 회복은 느렸지만 확실했다. 그녀는 여전히 불쑥 찾아오는 불안과 싸워야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법을 배웠다. 고등학교 졸업이 다가왔다. 수아는 늦었지만 남은 기간 동안 학업에 집중했고 대학 입시를 위해 다시 카메라를 잡았다. 그녀는 대학에서 사진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풍경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상처 입은 사람들의 내면을 따뜻하게 담아내는 사진을 찍고 싶었다. 그것은 그녀가 외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새로운 꿈이었다. 수아는 꾸준히 지하 상담사를 만났다. 이제 상담의 주제는 폭력이 아닌 미래와 건강한 관계 맺기로 바뀌었다. 상담 대화. 지하 상담사 수아 씨. 이제 지훈 씨에 대한 생각은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수아, 예전처럼 하루 종일 생각하진 않아요. 가끔 생각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나는 안전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어요. 이제는 그 사람의 다정했던 모습보다 저를 아프게 했던 기억이 더 분명하게 떠올라요. 그건 제가 그 관계를 건강하게 직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지하 상담사, 맞아요. 아주 건강한 변화예요. 수아 씨는 이제 그 폭력적인 관계가 수아 씨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이제 수아 씨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아 씨 자신이에요. 수아는 상담실을 나서며 자신이 정말로 홀가분함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상했던 이별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고 이겨낼 힘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애정에 목말라 하지 않았다. 졸업식이 다가왔을 때 수아는 민지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친구에게 진실을 숨기며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수아는 민지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다.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과의 만남부터 폭력, 내진탕, 그리고 헤어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지는 수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대화. 수아, 민지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 먹는 거 숨기려고, 지훈이가 나 감시하는 거 숨기려고. 내가 나를 걱정해 줄 때마다 너무 미안했어. 내가 나를 혐오하거나 무서워할까 봐. 민지, 눈물을 글썽이며, 수아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나한테 진작 말하지 않았니? 나 너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내가 내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 미안해. 민지는 수아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다독여 주었다. 그녀의 포옹은 따뜻했고 지훈의 포옹처럼 통제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대화. 민지, 너는 정말 용감해, 수아야. 그 지옥 같은 관계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것만으로도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야. 너는 절대 잘못한 게 없어. 절대. 그리고 나한테 숨긴 것도 이해해. 내가 무서웠을 테니까. 나 이제부터는 내가 완전히 편안해질 때까지 내 옆을 지켜줄게. 민지와의 대화 후 수아는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친구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고 이로써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정함마저 치유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피해자가 아니었다. 수아는 마침내 고등학교 졸업식 날을 맞이했다. 평범한 졸업식이었지만 수아에게는 이 행사가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명확하게 나누는 중요한 의식처럼 느껴졌다. 졸업 가운을 입은 그녀는 밝게 웃으며 민지와 사진을 찍었다. 교정을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더 이상 학교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지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아의 독백. 지훈과의 1년 반은 내 삶에서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그 얼룩이 나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그 경험 덕분에 나는 폭력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배웠다. 졸업 후 수아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대학 근처의 작은 자취방을 구했다. 부모님은 수아가 자립하는 것을 격려해 주었고, 수아 역시 독립을 통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고 싶었다. 이사하는 날, 어머니는 수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녀가 가장 힘들 때 찍었던 석양 사진이 예쁜 액자에 담겨 있었다. 대화. 어머니, 이 사진 내가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보여주는 것 같아. 이 사진처럼 내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아름다움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 그리고 언제든 힘들면 돌아와, 수아야. 하지만 엄마는 내가 이제 혼자서도 잘 해낼 거라고 믿어. 수아는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이제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 덕분에 지훈에게서 채우려 했던 애정의 결핍을 완전히 해소했다는 것을 느꼈다. 수아는 대학에서 사진학을 전공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남성과의 관계에서 조심스러웠지만 강의실에서 만난 동기들은 그녀의 경계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다. 특히 사진 동아리에서 만난 선배, 현우는 수아에게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현우는 늘 조용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수아의 불안한 시선을 알아채고 그녀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피했으며 그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 주었다. 어느 날 과제 때문에 둘이서 늦게까지 학교 암실에서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수는 현우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과거 일부를 털어놓았다. 폭력의 자세한 내용은 제외하고 이전에 만났던 사람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고 남자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렵다고만 말했다. 현우는 조용히 카메라를 내려놓고 수아를 바라보았다. 대화. 현우, 수아 씨,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지 감히 짐작도 못하겠네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수아 씨가 겪은 고통은 수아 씨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아 씨를 이해심 많고 세상을 깊이 보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현우, 제가 수아 씨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수아 씨가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늘 수아 씨의 의사를 묻고 존중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수아 씨를 급하게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수아 씨가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저는 친구로서 여기에 있을게요. 현우의 말에는 통제나 소유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진정한 존중과 배려였다. 수아는 현우에게서 지훈과는 완전히 다른 건강한 애정의 모습을 보았다. 애정은 상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경계를 지켜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임을. 수아는 처음으로 현우에게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다. 대화. 수아, 고마워요. 현우 선배. 그 말 저한테 큰 힘이 돼요. 그 후 수아는 현우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사진 작업을 하고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했다. 수아는 이 관계가 사랑으로 발전할지 아닐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제 안전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았다는 사실이었다. 대학교 첫 학기를 마치고 수아는 마지막 상담을 위해 지하 상담센터를 방문했다. 상담실은 여전히 따뜻했고 햇살이 잘 들었다. 수의 얼굴에는 처음 만났을 때의 공허함 대신 건강한 생기와 자신감이 가득했다. 상담 대화. 지하 상담사 수아 씨, 이제 정말 졸업할 시간인 것 같네요. 수아 씨는 제가 만난 내담자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분이에요. 스스로에게 어떤 칭찬을 해주고 싶나요? 수아 잠시 생각하더니 저는 제가 저를 버리지 않아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 그 애한테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제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많았는데 제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삶의 주인공이 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요. 수아는 상담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했다. 대화. 수아, 상담사님. 저는 그 애가 저를 때렸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 제가 잘못했던 그 행동을 안 했다면 지금도 행복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젠 아니에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지하 상담사, 어떤 답을 찾으셨나요? 수아 씨. 수아,
제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그 애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저를 필요로 했을 뿐이죠. 제가 그때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는 언젠가 다른 이유로 저를 때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폭력은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저의 책임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여요. 지하 상담사는 감동한 듯 미소를 지었다. 지하 상담사 수아 씨는 정말 대단한 통찰을 얻었어요. 그건 단순한 이별의 극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깊은 이해와 용서예요. 이제 수아 씨의 과거는 수아 씨를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 수아 씨의 미래를 밝혀주는 횃불이 될 거예요. 수아는 상담실을 나서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얼에 남아있던 희미한 멍자국은 완전히 사라졌고 눈빛은 강하고 빛났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이겨냈는지 알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떨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애정보다도 단단하고 영원할 것임을 알았다. 수는 휴대폰을 꺼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석양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했다. 그녀는 그 사진 속의 아름다운 색깔처럼 자신의 삶도 이제 폭력의 어둠이 아닌 밝고 희망적인 색깔로 가득 채워질 것임을 확신했다. 그녀의 두통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